2학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선삼라의 전개라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문자 기록에 남아있기 이전의 시대의 역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건국되는 데에 건국 신화를 잠시 살펴봤고 그 건국 신화의 의미도 한번 분석을 해봤죠. 환웅이라고 불리는 이제 새로운 집단이 곰을 자기 부족들의 신처럼 숭배하는 토템이라고 하죠. 토테미즘으로 여기는 집단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고조선이다. 그러다가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라고 불리던 나라와 아주 세력을 대등하게 할 정도로 성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위만이라는 인물이 기원전 194년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고 그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인 철기를 수용했고 더 나아가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한반도 남쪽에 있던 진이라고 불리던 나라와 중국에 있던 한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다가 결국에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남아있는 8조법 중에 3개의 조항을 살펴봤어요. 이 3개의 조항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였다. 어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바로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존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조선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했던 사회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농사짓는 사회였구나. 농경사회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는 걸 통해서 노비라는 계급이 있는 신분제가 존재하는 계급과 신분제가 존재하는 사회였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돈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50만 전이라는 돈을 냈다라는 걸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화폐 경제가 이뤄지고 있었다라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조선의 8조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모습은 여러분이 한번 내용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5세기경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철기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철기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되면서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제 지도에서 한번 살펴봤던 나라들이 있어요. 가장 위쪽에 만주 근처에 있었던 부여, 그리고 그 밑에 고구려, 옥저, 통해, 한반도 남쪽에 삼한이라고 불리는 마한, 진안, 변한인데요. 마변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마한에는 54개의 작은 나라들, 그 작은 나라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소국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소국들이 존재했다고 하고요. 진안과 변한은 각각 12개의 소국들이 이 나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연합체를 이뤘던 게 마한, 진안, 변한이고 이 세 개의 한을 삼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이제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교과서로 갔던 와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를 좀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어제 좀 설명을 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석기 시대는 이 움집이라는 형태의 주거 모습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청동기 시대로 가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요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가 되면 신석기 시대보다 엄청나게 많은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잉여 생산물과 아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토지를 둘러싸고 그걸 뺏기 위한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빈번해지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강가나 바닷가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거주하면은 적의 침략을 받기 너무 쉽죠. 그래서 어떻게 구릉이라고 해서, 구릉은 뭐냐면 얕은 언덕입니다. 얕은 언덕들이 계속 이어지는 지형을 구릉이라고 하는데 낮은 언덕 근처에 이제 거주지를 자리하게 하고요. 더 나가서 이제 목책이라고 보이는 이제 주변에 나무 울타리를 치고 물을 파는 도랑 이런 걸 파가지고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의 모양도 움집은 동그란 약간 원형의 형태였다면 이제 네모 안에 구조를 보면 여러분 집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장방형이라고 하는데요.
네모난 모양의 이제 지배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달독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의 도구다라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의 내용,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을 한번 좀 볼까 합니다. 그 나라들을 크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 5개 정도인데 이 통치 방법에 따라서 좀 구분해 봤어요. 왕이라고 부를 만한 뭐 지배자가 없이 그냥 하나의 부족 단위를 지배하는 부족의 우두머리인 군장이 통치했던 나라가 크게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같은 부류로 묶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옥저가 오늘날의 함경도 지방이에요. 약간 더 위에 있는 지역이고 동해는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이에요. 이 옥저와 동해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군장이 통치했기 때문에 왕 같은 대표적인 지배자가 없다.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없고요. 요 단어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군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 이제 부족의 사실상 부족의 지배자죠.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읍군 또는 삼노라고 불리던 부족의 지배자들이 이 나라들을 통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경도의 옥저, 강원도의 동해 이런 나라들은 읍군 삼노라 부르던 지배자들이 군장들이 지배했던 나라다. 결국에 이 나라들은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뭐냐면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흔히 부족 사회라고 했어요. 부족들, 혈연을 중심으로 한 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죠. 그러다 청동기 시대 가면 이 부족들 간에 서로 전쟁들이 활발해지면서 통합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A 부족, B 부족, C 부족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부족은 각각 다른 부족인데요.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들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족들 사이에 연맹을 이뤄서 하나의 그들의 또 대표하는 지배자를 뽑아서 그 왕이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등장해서 통치하는 나라를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부족 사회에서 이제 연맹왕국의 단계로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이 연맹왕국에서 왕은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지 못해요. 왕권은 약합니다. 왜? 각각의 부족장들이 여전히 힘이 강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밑에서 살펴볼 부여와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에요. A의 부족장, B의 부족장, C의 부족장 중에서 그냥 우리의 대표로 그냥 B를 뽑은 거예요. B는 외교적인 일, 전쟁과 관련된 일 이런 거에 있어서 대표성을 띌 뿐이지 나머지 부족들 전체를 강한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은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각각의 부족장은 여전히 자기 부족 내에서 큰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맹왕국인데 연맹왕국에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고대 국가라는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전을 성공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3국은 이 고대 국가 단계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의 나라들은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해서 고대 국가까지 발전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백신 뭐 이렇게도 외우는데 외우기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약 중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저희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해줬던 유머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환자가 이제 수술대에 올라간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칼을 들고 이제 환자의 배를 이제 갈라서 수술하려고 하니까 그때 환자가 외쳤던 말이 뭡니까? 네, 백제 신라 고구려. 네, 백제 신라 고구려. 그래서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나라들은 3국,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그 나머지 나라들은 연맹왕국 단계에서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맹왕국 단계에서 멈췄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옥저, 동해 같은 나라들인데 여기는 심지어 연맹왕국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부족 중심의 그냥 부족 중심 사회였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왕이 없던 또 다른 나라가 바로 한반도 남쪽에 있던 마한 진안 변환을 삼한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마한에 아까 얘기했던 54 진안 변환은 각각 12개의 작은 나라들 소국들이 연합을 이뤄서 만든 나라가 바로 마한 변환 진안 삼한이었다. 여기는 옥저 동해의 지배자는 읍군 삼노라 불렀다면 이 삼한의 지배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정치적 지배자는요. 신지읍차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옥저 동해의 지배자는 읍군 삼노, 삼한의 지배자는 신지읍차. 근데 정치적인 지배자예요. 자,
이 사만의 특징에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거 바로 정치적인 지배자인 신지읍차와 별도로 종교적인 행위라는 제사장이라고 불리던 천군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군. 즉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단군은 정치적인 지배자의 호칭이고 왕검은 제사장을 부르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한 사람이 갖고 있었다. 즉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도 한다. 그래서 우린 재정일치라고 불렀죠. 그럼 재정일치의 좀 반대 개념은 뭘까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정치적인 지배자가 따로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분리사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만이 재정분리사회였다는 거죠. 종교적인 지배자인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했고요. 정치적인 지배자라고 불리던 신지읍차가 따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지배와 또 종교적인 지배자가 달랐다는 거고, 제사장인 천군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성한 구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소도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는요, 범죄자가 만약에 죄를 짓고 이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잡으러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지역이, 왜? 제사장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치적인 권력자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뭐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종교시설 있죠. 명동성당이라든 유명한 이런 종교시설 안에 그런 파업 같은 것들이 뭐 자행되더라도 경찰들이 함부로 진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도 그냥 유머입니다. 소도 못 잡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소가 도망가더라도 소도 못 잡으러 가. 소도는 그만큼 제사장인 천군이 관할하는 구역이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만사회의 특징은 뭐냐? 재정분리사회였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사만에 마한 진한 변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한에서 여러분 우리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불리는 이 백제라는 나라가 여기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마한 지역을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있던 나라들을 마한이라고 불렀는데, 요 오늘날의 서울 근처에서 자리 잡았던 백제국이요, 차츰 주변의 작은 소국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이 지도에 보면 원래 이 목지국이란 나라가 사만 전체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목지국의 군주가 사만 전체의 왕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 센 힘을 갖고 있던 나라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백제라는 나라가 차츰 이 마한 지역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안 지역, 오늘날의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사로국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주변 지역을 차츰 정복해서 나중에 어떤 나라로 발전하냐면 바로 신라라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경상남도 지역에 해당하는 변안 지역에서는 구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주변의 나머지 소국들을 정복하면서 성장하니 이 나라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가야라는 나라가 됩니다. 가야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한에서는 이제 백제가, 진안에서는 신라가, 그리고 변안 지역에서는 가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안 봤던 부여와 삼국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부여라는 나라와 삼국 그리고 가야라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 여러 부족들이 연맹을 이룬 연맹체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집단들, 하나의 부족들 아니면 부족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작은 나라인 소국들. 이 소국들, 부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하나의 부족이, 원래 A라는 부족이 자기네 이런 마을을 뭐 하나의 연맹체를 형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B 부족이랑 싸워서 졌어. A, B 부족이 통합됐어.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C라는 더 큰 애가 와서 여기를 점령해버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래 A 부족의 땅, B 부족의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부라고 이제 불렀던 거예요. 니네 A 부족이 살던 데는 무슨 부, B 부족이 살던 데는 무슨 부, 이렇게 해서 나눴던 행정구역의 이름은 이제 부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소국 또는 부라고 불리는 이러한 여러 부족들이 연맹을 이뤄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연맹체 국가다. 연맹, 앞에서 썼던 연맹왕국이다.
이것도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연맹체의 특징은, 연맹왕국의 특징은 가장 힘이 센 집단, 가장 힘이 센 부족의 대표가 그 연맹체 전체를 대표하는 지배자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권이 절대적인 권한이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원래 집단을 다스렸던, 나머지 부족을 다스렸던 이 부족장들의 권한도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각각 자기들이 원래 통치하던 이 부족들의 통치 구역도 그대로 통치합니다. 왕이라 해서 함부로 이 나머지 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왕은 그들의 대표적인 말 그대로 외교라든지 전쟁 같은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할 때만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은 독립적인, 독자적인 구역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왕과 각 집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여러분, 여기 미리 좀 써드릴게요. 답을 미리 써드리면 제가 회의라는 건데요. 요거 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부여는 만주 지역에서 성장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서 언제까지 나라가 존재하냐면 기원후 494년에 고구려에 흡수 통합돼 버리거든요. 이 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등장했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나라들 중에 시기상으로는 가장 빨리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부여라는 나라는 연맹왕국, 연맹체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요. 각각의 나머지 지역들을 다스리던 그 지배자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부족의 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어죠. 각 집단의 대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라고 불렀습니다. 가라고 불렀습니다. 가는 곧 한 지역을 다스리는, 한 집단을 다스리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가는요, 부여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농사 짓기는 좀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와 유목을 반반씩 섞어 사는 국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들의 이름을 붙일 때 동물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 동물입니다. 마는 뭘까요? 그렇죠, 말. 우는 뭘까요? 소. 저는 뭘까요? 돼지 저자입니다. 구는 개.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따서 각각의 각 집단의 지배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을 뭐라고 하냐? 각 집단의 지배자 가라고 부릅니다. 가. 이 왕과 집단의 지배자인 가들이 각각 자신들이 통치하는 구역들이 존재했습니다. 왕은 중앙, 자기 부족, 그러니까 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뭐 여러 가들이 있잖아요. 각각이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끼리 대표로 왕을 한 명 뽑아요. 왕을 한 명 뽑아. 너가 왕해 해가지고 왕으로 선출된 사람은 뭐 그 나라에 이제 얘가 원래 다스리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마가나 우가나 저가나 구가는 각각 원래 다스리던 지역에 있어서는 왕한테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가들이 다스리는 독자적인 구역을 뭐라고 부르냐?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출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들을. 각각의 가들이 다스리는 독자적인 지배구역을 사출도라 부른다. 여러분, 제가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는 뭐냐면 가들이 여러 명의 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쓰면 여러 명의 가들. 여러 가들이 이런 의미로 제가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들이 다스리는 지역들, 각각의 독자적으로 통치하던 지역을 우리는 사출도라 부릅니다. 사출도라 부르고요. 이 사출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출도라는 단어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부여에서 여러분 뭐 고구려의 건국신화 잘 아실 겁니다. 부여의 왕자였던 주몽이 이제 형제들의 감시를 피해서 탈출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고구려란 나라입니다. 졸본이란 곳에 처음으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이제 졸본 땅, 오늘날 만주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신화상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37년이라고 전해집니다. 약 한 기원전 1세기경에 고구려가 건국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부여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몽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고구려 건국의 주도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많은 부분이 부여와 굉장히 유사했어요.
고구려도 주몽이라는 집단이 새로운 이주 집단이 왕으로 지배자로 등장했지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각각의 부족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족장들 그들을 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왕과 가들이 5개의 부족이 있었다고 해요. 고구려는요. 뭐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계로부, 소노부 이렇게 해서 뭐 5개의 각각의 다른 부족들이 모여서 연맹체를 이뤘던 나라가 고구려다라는 거고요. 고구려 역시 나라의 중대사는 부여처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회의를 통해서 중대사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가회의는 왕과 가들이 모여서 회의했고 이 가들은요 나중에 처음에는 얘들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과 가들이 권력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어. 얘도 옛날에는 나랑 똑같은 가였던 거야. 한 부족의 지배하는 족장이었는데 그냥 우리들 여러 족장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한 명을 왕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얘 출신 성분 보면 나랑 비슷해. 옛날에 얘 그냥 가였던 애니까 그냥 넌 대표성만 띄워. 나라를 대표하는 그냥 외교적인 일 할 때 너 대표야. 이 정도의 권력의 차이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이런 연맹체 국가, 연맹 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됐던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로 왕이 나머지 가들을 누르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왕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변화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가들은 옛날에는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지역, 사출도 같은 것도 있었고 왕과 비슷한 힘을 권력을 행사했었는데 왕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뭐냐? 어떻게 그렇게 갖게 되냐면 전쟁을 통해서 왕이 주변 지역들을 막 정복해 나갑니다. 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영토를 넓히고 우리의 수확물들을 넓혀가요. 왕의 권한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왕의 힘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한이 올라가면 뭐예요? 내 자식들 아니면 내 형제들 우리 가족만 왕을 하고 싶어. 옛날에는 가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왕을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힘도 별로고 저 가놈들이 내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막 개기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가족, 우리 아들한테 왕 자리를 세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가문이고 쟤네들은 왕 못하는 가문이야. 구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들은 이제 왕한테 개길 수 없을 정도의 왕권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 밑에 이제 일종의 신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들도 왕 밑에 신하로 들어갔지만 그들도 특권 계층인 귀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구려 역시 제가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그리고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뤘다라는 사실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나라가 이제 백제입니다. 원래 백제는 여러분 뭐 건국신화 많이 아실 겁니다.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원조라는 두 아들이 이제 뭐 고구려 주몽이 부여를 떠나기 전에 부여에서 이제 뭐 탄생했던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라는 아들이 찾아오면서 일종의 이제 왕위 계승권을 뺏기게 되니까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늘날의 뭐 한강 유역 근처에 뭐 비류와 원조가 각각 나라를 세워서 하나는 뭐 백제고 하나는 미초의 지역에 자리 잡았다 뭐 이런 건국신화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기원전 17년에 백제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나라 이름은 이제 십제라고 붙였어요. 10개의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10개의 연맹이 모여서 만들었던 의미인데 주변 지역을 차츰 정복해 가면서 이름도 이제 백제로 바꾸게 되고 마한 지역에 있던 소국들을 제압하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백제는 역시나 왕권을 강화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삼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신라라는 나라를 보면요. 신라는 오늘날의 진안 지역에서 이제 낙동강 근처의 진안 지역에서 여러 소국들을 정복해 나갔다. 신라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57년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신라를 건국했다고 그러죠. 오늘날의 경주 지역이 이제 신라의 수도인데요. 경주에는 원래 6개의 육부,
여섯 개의 다른 성씨를 쓰는 여섯 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뭐 그런 성씨 있을 수도 있어요. 경주 최씨, 뭐 경주 배씨, 경주 손씨 뭐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부족이 경주라는 지역 자체가 산에 의해서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여섯 개로 지형이 나눠져 있었대요. 여섯 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그냥 각각의 족장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왕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알이 하나 내려왔다.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아이의 이름이 박혁거세였다. 뭐 하면서 박혁거세가 이제 그들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신라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는 뭐 건국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라는 나라 이름은 처음부터 신라는 아니었고요. 사로국이라는 나라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기원 후에 한 500년쯤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신라란 나라는 여러분 새로운 실자에 넓힐 나자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넓혀간다, 확장해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신라란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좀 독특했던 게 바로 뭐냐면 왕을요 한 성씨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박혁거세가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박혁거세. 박씨가 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신라에 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바닷가에 갔는데 갑자기 한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보물상자를 열어봤더니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름이 뭐였냐면 석탈해라고 부르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민했다고 해요. 영민했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일화를 하나 설명드리면 석탈해가 신라 그 당시에 이제 경주에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이 귀족의 집을 이제 뺏고 싶었던 거예요. 뺏고 싶은데 어떻게 뺏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뺏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집에 밤에 몰래 가서요. 이 대장장이들이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대장장이들이 쓰는 도구, 철을 연마하거나 이런 도구들을 그 집에 몰래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했던 거죠. 그래서 웬 어린애가 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나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석탈애가 여기는 우리 조상이 대대로 살던 집인데 이제 내가 그 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건 내가 살던 집인데 이건 뭐 정신 나간 놈인가 생각했어요. 증거 있냐? 증거 대발을 했더니 석탈애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 바로 자기가 어제 심어놨던 그 지역을 알려주면서 저기를 파봐라. 그럼 내 조상 대장장이였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쓰던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봤더니 실제 대장장이의 도구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뭐 자기의 꾀를 통해서 뺏었다고도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 인물이 석탈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왕으로 추대됐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김씨성을 가진 김알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도 역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알지가 또 왕이 되면서 신라는요 박씨, 석씨, 김씨가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왕 자리를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나중에는 김씨왕이 요 왕은 좀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물왕이라는 왕 때 가서 이 사람 김씨거든요.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전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요 신라의 거서관 이사금은 이 왕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요게 변천되는 과정을 한번 좀 볼게요. 옛날에 신라의 셔거세 때는요 거서관이라고 지배자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 거서관은 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약간 이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제사 뭐 귀인 뭐 말 그대로 이게 약간 뭐랄까 귀한 사람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한 사람 되게 좀 존귀한 사람 이런 의미로 거서관이라고 불렀고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진 차차홍이라는 호칭도 썼습니다. 석탈해 때부터 이제 차차홍이라고 지배자를 부르기도 했고요. 이사금이라는 호칭도 이제 씁니다. 이사금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요. 이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옛날에는 누가 더 나이가 많냐에 따라서 이제 왕위 계승에 우선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장자한테. 근데 나이 많은 걸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가 많이 나면 나이가 많다고 옛날에 판단했대요. 그래서 서로 팔뚝을 물고 이로 꽉 물어요. 그래서 이 자국이 더 많이 난 사람이 연장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사금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물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왕이라는 호칭을 쓰진 않았어요. 내물왕은 자기를 마립간이라고 부르라고 호칭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내물마립간이에요. 내물마립간인데 마립간의 뜻은 대수장이란 건 뭐냐면 수장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여러
부족들의 우두머리 수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큰 우두머리라는 거죠. 최고의 지배자를 뜻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마립간이라는 단어였는데 뇌물 마립간이 바로 이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게 합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나중에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는 기원 후 한 500년경에 가서 지증왕이라는 왕 때 처음으로 중국식의 호칭이거든요, 여러분. 왕이란 건 중국식의 지배자의 호칭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호칭을 이제 신라가 발전하면서부터는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지금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다 정리했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이 철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한반도 북부 만주 지역까지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으니 대표적인 나라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이었는데 옥저와 동해 같은 나라들은 군장에 의해서 통치했고 그 군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읍군 삼노라 불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안 지역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지배자는 없었는데 신지읍차라고 불리던 정치적 지배자가 있었고 삼안은 옥저 동해와 다른 점은 바로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했다. 그래서 삼안은 재정분리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맹체를 이뤘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인데요. 부여 같은 경우는 왕과 또 나머지 지배자인 가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가들은 각각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 있었으니 그 지역의 이름을 사출도라 불렀다. 고구려 역시 부여처럼 왕과 가들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그렇게 모여서 회의했던 것을 제가회의라고 한다. 백제 같은 경우는 한강 유역에서 발전해서 결국에 이제 마한 지역들을 장악하며 성장했고 신라는 오늘날의 경주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진안 중심에서 성장했고 박석김 씨가 돌아가면서 초창기에 왕을 하다가 왕을 부르는 호칭, 지배자를 부르는 호칭도 굉장히 다양했는데 거서간에서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을 거쳐서 나중에 왕이라는 칭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 페이지의 내용 정리를 좀 한번 보도록 하죠. 고조선 다음으로 성립된 부여에 대해서는 부여의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 각각의 가들이 다스렸던 지역을 우리는 사출도라 한다. 부여의 특징, 고대 국가로 성장 못했습니다. 연맹 왕국 단계, 연맹체 국가에서 멸망합니다. 부여는 고대 국가로 가려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왕권이 강화가 필수적이다. 왕이 강한 힘을 가지면서 자기 밑에 있던 가들을 복속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부여는. 자,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뤄서 왕국을 이뤘던 나라다. 근데 고구려는 부여와 달리 강력한 왕권을 갖추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합니다. 백제, 신라와 함께 삼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중요한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라고 그랬죠. 제가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백제에 대한 설명 한번 보시고요. 신라에 대한 설명 한번 보시고 옥저 동해의 특징은요. 바로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고 누굽니까? 왕 대신 불렸던 지배자가 읍군 삼노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지배권을 행사했다. 얘들은요 연맹체 국가까지도 가지 못해요. 말 그대로 그냥 군장 국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군장이 중심이 돼서 군장은 여러분 무리의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족장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몇몇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 족장들 중에서 더 우두머리 조금 더 높은 사람은 이제 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군장 국가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군장 국가에서 조금 더 많은 부족들이 결합돼서 연맹을 이루면 연맹체 국가인 거고 거기서 왕권이 강화돼서 왕이 나머지 주변에 가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불리는 족장 세력 같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제 자기 밑에 복속시키면서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고대 국가로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 사만입니다. 사만은 마한 진한 변환을 합쳐서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여러 개의 소국이 존재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사만의 특징은 바로 이거죠. 정치적인 지배자인 신지와 읍차가 있고 종교적인 지배자인 천군 그리고 그 천군이 관할하는 종교적인 신성한 구역 소도가 있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재정분리 사회였다. 정치와 종교의 지배자가 각각 달랐다라는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뭘 볼 거냐면 이 고대 국가로 발전했던 삼국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볼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을 볼 건데 여기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연맹체 국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연맹체 국가에서 그래서 아까 보면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의 연맹체라고 그랬죠. 백제도
5개 부족의 연맹체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6개 부족의 연맹체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거든요. 각각의 국가가요. 고, 백, 신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힘이 세진다 얘기했잖아요. 위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권을 세습하기 시작하죠. 세습합니다. 왕의 계승이 안정이란 걸 곧 세습한다는 거죠. 우리 가문만 왕을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형에서 동생, 그러다가 나중에 더 왕권이 강해지면 누구한테 넘어가요? 형제도 못 믿잖아. 아들한테 주는 부자 간의 왕의 세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치체제 정비한다는 건 뭡니까? 원래 이 부족장들이라고 부르는 가라고 불리거나 뭐 이런 족장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자기와 대등하게 언제나 맞먹으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중앙에 통치체제, 예를 들면 오늘날에 무슨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부서에 이제 일종의 관리로, 왕 밑에 관리로 편제를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족장 세력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배계층이에요. 왕과 함께 지배계층, 귀족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통치체제란 건 법을 만든다든지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왕 밑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요 단어가 앞에 붙을 겁니다.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라는 건 뭡니까?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킨다. 중앙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모든 권력의 중심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중앙에 왕에게 집중시키는 체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시간부터 볼 건 뭐냐면 이 고대 국가로 가는 틀을 다졌던 왕들이 각각 삼국에서 누구 있냐. 고구려에서는 어떤 왕, 백제와 신라에서는 어떤 왕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느냐, 이걸 살펴볼 거고요. 더 나가서 그러면 각국의 전성기는 어떤 왕 때 왔느냐, 요거까지 살펴볼 겁니다. 어떤 왕 때 전성기를 누렸고 결국에 이제 뭐 이 다음 내용은 이거죠. 삼국 간의 치열한 정쟁들이 펼쳐지면서 삼국 간의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까지 수업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학습지에는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설명하다 보면 분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지금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아무래도 줄글로 읽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서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등교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잘 건강관리하시고 우리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